또한 연구진은 제습에 사용될 고효율의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신비한 소재는 그 기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소재의 제습 효과는 놀라울 정도죠. 파우더 형태의 제습 소재에 물을 부으면 순식간에 젤리 형태로 물을 흡수합니다. 뛰어난 제습 효과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는 국부적으로 전하를 띤 제습 신소재가 자석처럼 물 분자를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에어컨에 없던 항균, 항곰팡이 효과도 99%에 달하죠. 이 휴소브는 고분자 흡방습 소재로서 흡방습 기능이 아주 우수한 소재이고, 그리고 그 흡방습 기능뿐만이 아니라 항균, 항곰팡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방습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의 습기가 높으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다시 건조해지면 머금고 있던 습기를 내뱉는 그런 특징을 말하고요. 그 흡방습 성능이 실리카겔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우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제습 효과의 신소재는 미래형 에어컨뿐 아니라 흡방습 벽지나 생활용 제습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신소재로 만든 벽지와 일반 벽지를 각각 밀폐된 공간에 부착하고 뜨거운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흡방습 벽지가 있는 곳은 쾌적했지만 일반 벽지는 뽀얗게 습기가 차올랐습니다. 그 차이는 수치로도 확연히 비교가 되죠. 이 실험들은 습한 여름철의 불쾌감을 완화시키고 쾌적한 실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항균, 항곰팡이 효과도 실험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 식빵과 기존 제습제, 신소재를 넣은 식빵을 일주일간 방치한 결과 신소재만 곰팡이가 쓸지 않았죠. 유레카!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 풀잎 등을 입술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자연의 악기, 초적. 겉보기엔 악기랄 것도 없는 이 풀잎이 500여 년 전에는 궁중음악에서 연주했던 악기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명실공히 우리의 전통 악기인데요. 그렇다면 모든 풀잎이 피리로 적합하느냐?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잎이 이렇게 넓어요. 네. 좁은 잎으로는 좀 좁은 잎은 좁은 잎대로 다 불지요. 그렇게 그대로. 그런데 소리가 더 나는 음역대가 좀 다른 건가요? 음악을 할 수가 없죠. 짧으니까 이거 두꺼 안 두꺼우니까 찢어져 보니까. 네. 그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일 소리가 잘 나는 나뭇잎은 뭐가 있을까요? 귤나무 이파리. 귤나무 이파리. 왜요? 가장 질긴 나무예요. 돈백나무도 비바람과 쏘여가지고 가장 질긴 나무라 잘 납니다. 이거. 질긴 나무라서. 예, 예. 되게 질기거나 두꺼운 나뭇잎이면 풀피리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귤나무와 동백나무 이파리, 복숭아나무 껍질인 도피가 제격이라고 하는데요. 적당한 탄력과 두께감이 있어야 입에 물었을 때 소리를 내기 쉽기 때문이죠. 나저나 한음도 내기 어려운 이 풀피리로 명인은 어떻게 이처럼 화려한 음색을 구사하시는지요. 들어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바람을 불어넣는 강도로 음의 높낮이를 맞추고 혀끝을 움직여 악조를 맞춘다고 하는데, 이러한 노하우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경험으로 터득한 결과물인 것이죠. 유레카!
쌀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밥이 된다는 건 나고 자라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익혀온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쌀이 음식에 단맛을 더해주는 감미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사뭇 새롭게 들리는데요. 쌀을 곱게 빻아놓은 것 같지만 그 색깔부터 쌀과 차이가 있는 이 가루가 쌀로 만든 감미료, 바로 쌀포도당입니다. 쌀포도당은 그야말로 쌀을 주원료로 해서 감미료 소재를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설탕 하면은 지금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주로 설탕을 만드는데 저희들은 감미료 소재로서 쌀을 100% 사용해서 포도당이 주원료인 그런 감미료를 개발했습니다. 액화 상태의 쌀포도당은 끈적거림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만드는데요. 저온에서 뭉치는 포도당의 성질을 이용해 액상을 결정화시키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쌀포도당의 핵심 기술입니다. 별도의 가공 없이 일정 시간 동안의 결정화가 이루어진 쌀포도당. 완전히 건조된 쌀포도당을 분쇄시켜 체에 거르면 고운 가루 형태의 쌀포도당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가루 속에는 쌀의 영양소가 녹아있어 쌀의 영양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미료, 설탕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단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미도를 평가할 때 설탕을 기준으로 상대적 감미도를 측정합니다. 설탕의 감미도를 100%로 봤을 때 쌀포도당은 60에서 70%로 설탕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쌀포도당은 단맛은 덜하지만 칼로리가 낮으며 영양소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탕만큼 달지는 않지만은 다른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탕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요즘 설탕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 문제 이런 게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탕 대체 소재 개발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선 2배의 쌀이 필요합니다. 쌀포도당이 설탕을 대신할 수 있다면 쌀 소비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상용화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하면 우리도 곧 쌀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겠죠? 유레카! 서울시 성수동의 한 대형마트. 우리가 알던 자동 판매기 하면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자동 판매기는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놓았다. 돈을 넣어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빈 용기를 넣으면 오히려 돈을 돌려준다는 자동 판매기. 바로 빈 용기 무인 회수기다. 저희가 이제 빈 용기가 소비자들이 반환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소매점에서 이렇게 반환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빈병을 들고 바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문화로는 이게 좀 뭐 자랑스럽게 내놓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확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사람 대면 없이 바로 기계에다가 반환을 하고 그 쿠폰이 나오면 그거를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편리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서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빈용기 무인 회수기.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기 전 무인 회수기에 보증금 대상 용기를 반납하고 출력되는 영수증은 물건을 살 때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빈병 서너 개만 모아서 팔아도 과자 한 봉지를 손에 쥘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랬기에
집집마다 빈병을 그냥 버리지 않고 모아 소매점에서 세제 같은 생활용품과 바꿔 쓰곤 했다.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빈병 보증금 제도가 1985년부터 시행되면서 조성된 풍토였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빈병 보증금이 2013년 570억 원에 달하는 등 최근에는 빈병 회수율이 저조해지고 또한 분리수거 등을 통해 수거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도입된 빈 용기 무인 회수기는 용기 반환 후 출력되는 영수증을 마트 고객센터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무인 회수기에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투입하면 자동 판매기는 병의 모양과 무게 등을 인식한다. 그런 다음 자동으로 보증금이 계산되고 나면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 영수증을 마트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 빈 용기 무인 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은 빈 소주병이나 맥주병, 콜라와 사이다병 등 보증금이 포함된 110여 종이다. 외국에서 수입된 주류, 깨진 병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인식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 수도권 대형마트 13곳에 24대를 시범 설치한 이후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빈 용기 무인 회수기. 무인 회수기가 설치된 매장의 일평균 빈병 회수량이 설치 전 576병에서 설치 후인 올해 1월에는 일평균 830병으로 44%가 증가했다. 더불어 이용이 편리해 빈병 회수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유레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열이 갇힌 도시는 날이 갈수록 온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시 도심 속 체감 온도는 40도. 주변 지역보다 유독 도시의 온도가 높은 것은 열섬 현상 때문인데요. 열섬 현상이란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 그대로 열이 섬처럼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열대야도 대부분 열섬에서 나타나죠. 서울대학교 병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엔 급성 심정지 환자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와 인간 모두에게 해로운 열섬 현상. 그럼 도심에 열을 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 사용하는 전기 기구나 이런 것들을 덜 사용하지 않고서는 열섬 현상을 많이 줄이기는 힘들어요. 에어컨 사용을 좀 자제하거나 매연 물질을 줄이는 거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사실 녹지가 부족해서 도시에서 열섬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나 이런 풀이 굉장히 많은 습기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온도가 많이 안 변해서 완충작용을 하는데 도시에서 일단 우리가 장기적으로 열섬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시 녹지를 많이 마련하는 거죠. 유레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자동화 시스템의 표본 자동 판매기. 과거의 자동 판매기가 돈을 넣고 포장된 물건을 받는 단순한 기능이었다면 지금의 자동 판매기는 조금 더 영리해지고 있다. で自販機の上には属性認証センサーというものがついていて、目の前に立ったお客様をこう識別して、おすすめの飲料を、表示したり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ます。なのでこれまでこう自販機はこうお客様と
どちらかというと一方的なお客様が近寄っていって買うといったものが一般的だったんですけど、自販機からもおすすめをしてきたり、でそれに対してお客様も買っていただくみたいなところで、双方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단순한 자동 판매기는 점차 사라지고 좀 더 복잡 다단해졌다. 자동 판매기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인간과의 소통을 선택했다. 자판기는 그야말로 이제 판매망인데 자판기가 갖는 장점들이 많이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노동 전략적이라는 거가 이제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경제가 발전되면서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노동 전략적인 생산 행태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자동 판매기는 언제 어디서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 판매기만 설치된 레스토랑, 자동 판매기로 운영되는 편의점. 이처럼 자동 판매기의 영역은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고, 소비자분들이 다양한 음식류를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지하철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레카! 예전에 우리 손주들도 혹시 폭탄주를 만들어서 드셨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예리하신데요. 손주들이 또 그러셨을까 어떻게? 과거에도 폭탄주가 있었습니까? 그 폭탄주의 이름이 과하주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폭탄주 마실 때 뭐랑 섞는지 보시면 이제 곡주라고 할 수 있는 발효주인 맥주에 이제 증류주 혹은 희석주인 소주나 위스키 같은 걸 섞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하주도 약주하고 소주를 섞었대요. 그러니까 발효주와 증류주를 같이 섞은 건데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약주는 이제 그 발효주니까 오래 보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증류주를 더 섞으면 알코올 도수가 25도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럼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면 이제 술이 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폭탄주를 먹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여름이나 이럴 때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만든 폭탄주로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가하주가 폭탄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폭탄주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요? 네, 조주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원래 가하주는 여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효소 효모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한 맥시멈 한 28도까지예요. 그게 넘어가 버리면 걔네가 사멸을 해요. 그러면 여름에 술 빚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술을 빚기 위해서 증류주나 소주를 부은 거죠. 그래서 빚으면 여름에도 전통주를 빚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을 지나도 상하지 않는 술. 그래서 가하게 먹지 마라가 아니라 여름 한잔. 그렇죠. 여름 한잔. 유레카! 여기 세 분은 혹시 여기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되어 있는 SPF나 PA 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기상캐스터인데 알죠. 저도 화장품 많이 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PA가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지수고 SPF가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지수거든요. 그래서 뭐 PA 옆에 보면은 플러스 뿔뿔뿔뿔뿔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SPF 옆에는 저기 있는 것처럼 20, 30, 50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저 숫자가 정확하게 저는 뭘 의미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맞아. 사실 이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지속 시간보다는 사실은 자외선 차단하는 양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양, 차단하는 양. 네. 그래서 SPF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 홍반이 나타나는 그 시간을 비교해서 숫자를 표시한 거거든요. SPF 50이라는 것은 SPF 1에 비해서 홍반 발생 시간 연장률은 50배 정도 늘어난 거고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자외선 흡수율을 5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환산을 하면 2% 정도 되거든요. 2%?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외선 차단율이
98%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숫자가 좋은 거네. 사실은 화학 흡수제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피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하겠네요.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SPF 15와 SPF 30은 직관적으로 한 2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자외선 차단율은 두 가지가 고작 3%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SPF 30과 50의 차이는 1.5%도 되지 않아요. 아 진짜요?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저희가 피부를 혹사시키면서까지 SPF 지수가 높은 거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pH 지수는 아니 이게 뭐 하루도 아니고 플러스는 툭불 뭐 이런 것처럼 플러스가 왜 4개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 플러스가 막 이렇게 네. 왜 붙는 거? 어떤 걸 골라서 써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 PA 1 플러스. 네. 1 플러스 1 같은데 그거는 늦가을에 저희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1은 늦가을. 네. 그리고 PS 2 플러스는 네. 봄이나 여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PA 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그런 날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PA 4 플러스 같은 네. 경우는 아까 이제 아이랑 같이 네네. 뛰어노셨잖아요. 야외에서 장시간 야외에서 뭐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놀이를 가시거나 그리고 따뜻한 나라에 여행을 가실 경우에 PA 4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박사님 네. 이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뭐가 맞아요. 들어간 게 이게 차단 효과가 있는 건지 좋은 건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름이 어떤 게 들어간 걸 골라야 된다 이런 거 좀 네. 추천해 주세요. 네. 네. 화장품 뒤쪽에 보시면 성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타늄 D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분들은 물리적 차단 방식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대체로 정착성이 좋고 방수성이 상당히 좋아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땀을 많이 많이 흘리셔서 흘릴 때. 지속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옥시벤존하고 아보벤존 등의 성분이 들어간 거는 화학적 차단 방식에 쓰이는 성분이고요. 비누나 폼 클렌징에 잘 지워지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하시거나 그리고 계속 덧발라 주셔야 되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유레카! 무질반증 환자 중 여성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이힐 때문. 볼이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을 오랜 시간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물리적인 압력을 받아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죠. 하이힐은 무질반증 외에도 척추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하이힐을 신을 경우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자세가 되고 중심 잡는 것이 힘들게 돼 평소보다 허리가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즉 하이힐을 오랫동안 신게 되면 척추가 점점 휘어지면서 단순한 허리 통증에서 허리 디스크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네, 이제는 하이힐도 포기해야 되나 참 안타까워지는데요. 그렇다면 신을 수 있는 게 이제 운동화, 플랫슈즈 이 정도밖에 없는 건가요? 특히 플랫슈즈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플랫슈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가볍고 편한 신발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신발의 기능 중에서 발바닥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플랫슈즈는 쿠션력이 너무 없어요. 플랫슈즈를 신고 걷는 건 맨발로 그냥 걷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발바닥 전체에 압력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뜻이죠. 하이힐과 비교를 하더라도 플랫을 신을 때 뒤꿈치가 받는 압력은 하이힐의 무려 1.4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을 자주 신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뼈에서 발가락 부위까지 붙어있는 족저근막이 손상을 입어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요. 성인의 발 뒤꿈치 통증이 원인인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아프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디딜 때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났다 생각하셔야 되고 이때는 꼭 병원에 가야 돼요. 족저근막염이 제대로 생기면 그걸 치료하는데 평균 기간이 1년 걸려요. 1년 정도 걸리는 병이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만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이 우선이고 그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남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키높이 깔창과 키높이 구두는 어떨까요? 키높이를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높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 문제는 그대로 서 있기 위해서 발목 주위에 있는 모든 근육이 굉장히 과긴장에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피로감이 온다. 그게 1번이고 정상 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는 발목이라든가 발목 주위의 관절과 힘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체로 이제 발이 굳어지게 되면 변형, 아까 얘기했던 무주외반증 아니면 족저근막염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도 생길 가능성이 많죠.